장부출가 생불환. 사나이 뜻을 세워 집을 나가면 공을 이루지 않고서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으리. 안녕하십니까, 임창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어떠한 역사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연구 목적 및 방법은 어떠했는가, 그 다음 문제는 독립운동가들이 서술한 역사의 내용은 어떠한가, 그 다음은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인식 계승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 역사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독립운동가들에게 역사란 무엇인가? 이분들이 이제 독립운동가인데요. 독립운동가들 다 아시죠? 여기 이상용, 박은식, 유인식, 김교원, 이시영, 김승학, 김정구, 신채호, 개봉우 하는 분들이 이제 독립운동가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인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이분들이 독립운동가이면서 역사를 연구하고 또 직접 역사책을 저술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독립운동 역사가들은, 독립운동가들은 이상용은 석주이후고라는 책을 썼고, 박은식은 대동고대사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인식은 대동사, 김교원은 신단민사, 그 다음에 신채호는 조선상구사, 김승학은 배달족 이상국 건설방략, 이런 책들을 썼죠. 이 책들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 특히 우리 민족의 고대사와 관련된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써내려간 책들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그 목숨을 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런 역사를 연구하고 역사를 서술할 수 있었는데, 독립운동가들은 역사를 아주 굉장히 특별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해외 망명해서 어느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역사책을 만들고 그 책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흥무관학교, 처음에 그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게 됐을 때 독립운동을 위한 학교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시한 과목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와 우리 지리를 가르칩니다. 역사를 가르쳐서 그분들에게 독립운동에 큰 동력을 만들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망명하는 독립운동가들은, 이렇게 역사를 중시하는 독립운동가들은 망명할 때 역사책을 가지고 갔다 하는 일화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신채호, 잘 아시죠? 신채호가 1910년 4월 중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분이 망명할 때 가슴에 품고 간 책이 바로 그 동사강목입니다. 이 동사강목이라는 책은 조선시대 안정복에 의해 쓰여졌는데 우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서술한 책입니다. 신채호는 그 망명의 와중에, 힘든 망명의 와중에 이 동사강목을 지니고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11년 1월에 그 이상용이라는 분이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 땅에 도착해서 그 어려운 그 망명의 과정에 서점에 들려서 책을 사가지고 갑니다.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책을 사가지고 다시 그 중국 망명의 힘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세복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독립운동가 윤세복은 망명해서 지금 중국 그 압록강 중류 일대에 환인이라는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분의 집에는 엄청난 양의 그 역사 서적이 있게 됩니다. 이 역사 서적을 가지고 박은식, 신채호 등이 역사를 연구해서 그 훌륭한 책들을 쓰게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이렇게 역사를 중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서술할 수 있는 모든 그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 역사 연구 및 저술,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있어서 민족사는 첫 번째는 대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는 유력한 사상적 무기입니다.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는 반민중적, 반민족적 봉건 세력을 비판하여 해체시키는 문화 도구가 또 이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민족성원을 각성시켜 독립운동 전선에 나서게 하는 교육과 선전의 핵심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이 목숨까지 바쳐서 건설하려는 독립된 자주국가를 건설하는 청사진이 바로 역사입니다. 과연 그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독립운동가들에게 역사란 어떤 의미가 있나 지금부터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건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면서부터지 않습니까? 이 식민지로 전락한 시기에 독립운동가들은 역사를 중시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동학농민전쟁 같은 이런 큰 전쟁들, 을사의병, 정묘의병 이런 것들이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새로 성장한 그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그 무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짓밟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 독립운동가들 많은 분들은 제국주의 극복을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몇 차례의 민중적 저항으로 제국주의를 제대로 극복할 수 없겠다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은 제국주의와 그 침략 속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제국주의에 맞서는 방법으로서 무엇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민족주의라는 겁니다. 민족주의. 이 제국주의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갑오농민전쟁, 을사의병, 정미의병 해서 싸워봤습니다. 싸워봤는데 그런 방식의 그 민중적 저항만 가지고는 일본 제국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를 극복하고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 전 민족이 모여서 그 제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과정에 이 민족주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항적 민족주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제국주의에 맞서는 방법으로 당시에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발견한 이 민족주의. 그래서 신채호는 그 대한매일신보에 1909년 5월 28일 발표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글에서 이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말하건대 민족주의를 힘써 드러내는 그것이니라. 우리 민족의 나라는 우리 민족이 주장한다 하는 말로 호신부를 삼고 민족을 보존할지어다. 우리는 민족주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지키고 독립을 하자. 이런 민족주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의 민족주의는 동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로부터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조선시대가 일제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조선시대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반성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이 우리 역사가 조선시대에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려 중기 이후부터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4대 사관에 의한 한국 민족사의 왜곡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채호는 얘기합니다. 조선에 지금까지 조선사가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적 조선을 적은 조선사거나 위인적 조선을 지은 조선사이거나 다만 조선을 주체로 하는 충실히 적은 조선사라 할 수 있는 참 조선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신채호는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 역사가 없는 이런 상태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일제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박은식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박은식은 1911년에 쓴 대동고대사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가 없으면 민족도 없다. 역사란 민족 정신인데 조국 역사가 있어야 애국 정신이 생기며 동족 역사가 있어야 애족 정신이 생긴다. 독립 역사가 있어야 독립 정신이 생기며 자존 역사가 있어야 자존 정신이 생긴다. 박은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어려운 상황은 우리 민족에게 역사가 올바로 정립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당시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은 생각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슨 문제인가? 일본이 저렇게 지나치게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한 끝에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조직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됐어요. 근데 독립운동 누가 합니까? 바로 많은 사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깨워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독립운동 하자고 얘기하고 깨우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알려줘서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민족은 이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 우리 민족 이렇게 싸워보자 하는 우리 민족을 올바로 알고 자신을 알고 뭔가 뭉쳐서 싸울 수 있는 나중에 우리 독립된 자주족을 만들 수 있는 뭔가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역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재구성해서 우리 민족 성원들을 각성시키고 독립운동을 한번 전개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그럼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서술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역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역사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주위에서 찾은 우리 역사는 참다운 역사가 없었던 겁니다. 참다운 역사가 없었어요. 이 조선시대란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역사는 너무 많이 왜곡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나온 역사책들, 이 독립운동가들이 볼 때 이 조선시대에 나왔던 역사책들은 하나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역사책들은 우리 민족 성원들에게 얘기해줘봐야 우리 민족 성원들이 자존심을 가질 수도 없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가르쳐봐야 이 독립운동에 나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역사를 알고서 조선시대까지 있던 이런 역사를 알아가지고는 이 어려운 시기에 독립운동에 그 역사를 알고 독립운동에 나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조선에 참다운 조선사가 없다. 이런 상황을 인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일제에 의해서는 이용당한 겁니다. 오히려 일제는 이것을 이용하죠. 조선에 조선사가 없는 참조선사가 없는 이런 상황은 일제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제는 조선 사람들의 그 역사를 더 왜곡하는 겁니다. 이 조선시대에 왜곡된 4대 사관으로 왜곡된 역사를 일제는 더 왜곡을 시키는 거죠. 이 식민지 역사로 더 왜곡을 시켜서 우리 역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식민사관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식민의 역사학, 식민사학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4대 사관, 그 다음에 일제가 만드는 이런 식민사관, 4대 사관이 만든 4대주의 역사와 식민사관이 만든 식민사학, 이것이 독립운동가들이 발견한 그 당시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은 우리가 정말 독립을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역사를 올바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4대 사관과 식민사관, 4대 사학과 식민사학을 먼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4대 사관과 식민사학을 극복하고 우리의 참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런 역사학 운동이 바로 이 자체가 독립운동이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역사를 바로 쓰는 그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독립운동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가들에게 이 역사 연구 자체가 하나의 또 다른 중요한 그 독립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이 서술한 역사는 어떤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서술한 역사는 먼저 그 전에 조선시대의 역사 서술과 크게 다른 점은
단군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사를 서술하게 됩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1908년에 이 독사실론이라는 역사책을 쓰게 되죠. 잘 아시죠? 독사실론. 예. 이 독사실론이라는 역사책을 쓰게 되는데 이 독사실론에서 신채호는 우리 민족의 주족은, 우리 민족의 주요한 그 사람 구성은 바로 그 단군 후예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 독립운동을 벌여야 될 이 시기, 민족주의로 온 나라의 그 완고한 꿈을 깨워서 그 국가관념, 독립정신으로 청년의 새로운 두뇌를 단련시키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그 독립을 만들어가는 이런 방법으로서는 역사를 버리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 역사는 바로 단군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서술하게 됩니다. 이 독사실론이란 이 책에서 이 단군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그 역사를 서술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시에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군 잘 아시죠? 그 단군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 신채호가 독사실론에서 단군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서술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왜 큰 의미가 있었는가? 이것은 바로 이 역사가 당시로서는 1910년 그 당시로서는 이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정말 그 우리의 독립을 지향할 수 있는 아주 민중들에게 우리의 독립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신채호, 박은식, 이상용, 유인식, 김기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역사를 서술할 때 이 단군으로부터 역사를 서술하게 되는데 당시의 시대 배경 또한 이 단군으로부터 역사 서술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박은식 독립운동가들이 이 단군을 찾았는데 그래서 이 단군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서술하고 이거 하나의 사회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단군 민족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민중들을 각성시키고 우리도 결집하고 우리도 단군의 하나의 자손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일제 식민지로 되는 이 현실을 극복하자, 우리 단결하자 하는 얘기를 전개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이 역사를 다시 써야 되는데 기존의 역사에 가장 되는 문제가 뭐냐면 기자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자조선 잘 아십니까? 기자조선. 이 기자라는 사람은 중국의 그 왕조 중에서 은나라가 있습니다. 은나라 말기에 기자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기자라는 인물이 주나라가 서쪽에서 이 은나라를 멸망시켜요. 멸망시키면서 주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주나라를 세울 때 은나라의 마지막 그 왕조인 마지막 왕조의 그 신하로 있던 사람이 기자인데 이 기자가 그 주나라는 지금 저기 그 중원에 거기 있던 이 기자가 주나라가 망하면서 이 기자가 한반도로 왔다는 겁니다. 이 한반도로 와가지고 여기에 기자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조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위치가 평양이라는 거예요. 저기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킬 때 이 기자라는 사람이 이 동쪽으로 와서 이 한반도, 지금 평양 일대 와서 기자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게 기자조선 논리입니다. 근데 이 기자조선이라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문제가 된다. 독립운동가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기자조선이 한반도 평양 지역에서 기자조선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기자조선을 그 위만이라는 사람이 연나라의 망명한 위만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서기전 194년에 위만조선을 이 땅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한이 무제가 서기전 108년에 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면서 여기에 낙랑군 등 한사군을 만들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평양 지역에서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이것부터 깨지 않으면 역사서술이, 우리의 참다운 역사서술이 안 된다,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채호 같은 경우는 이 기자조선 논리를 철저히 극복하게 됩니다. 신채호는 이
1908년 독사실론에서 기자는 다른 게 아니다. 기자는 이 동쪽으로 와서 오긴 왔는데 당시 뭐 기자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 변두리에 하나의 수위, 하나의 읍의 수위 정도 하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채호 역사가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신채호도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그 문제를 연구한 성과를 가지고 다시 다룰 때는 1915년 조선 상고 문화사란 책을 쓰셨을 때는 기자가 와서 그 조그만 지역에 군수 정도 했는데 그 평양이라는 지역에 왔다. 그런데 그 평양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북평양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반도에 온 게 아니다. 기자는 한반도에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채호가 역사 연구를 더 진전시켜서 1921년에 조선상구사, 조선사란 그런 책을 썼죠. 조선사, 이게 바로 조선상구사라고 우리한테 알려진 건데 이 조선상구사를 썼을 때는 이 기자조선에 대한 완전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고대사 체계에서 기자조선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삭제해야 된다. 기자조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서술하게 됩니다. 이 기자조선이라는 논리를 극복했다는 것은 당시로선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것이 1855년 이후 대한제국이라는 것이 성립되게 되죠. 그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당시 우리 대한제국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들을 편찬하게 돼요. 그런 여러 국정교과서에서도 기자조선 논리를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채호 뭐 독립운동가들이 볼 때 이거 답답한 노릇이죠. 이 대한제국 국정교과서에서조차 기자조선부터 시작되는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관을 거치는 논리를 그대로 써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실제로. 그런데 일본은 바로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 이 기자조선을 통해서 너희들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관으로 거치는 그것도 평양 지역에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관이 있었는데 너희들 이런 역사는 그 식민지 역사다. 수천 년 식민지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 하야시 다이스케라는 일본 학자가 있죠. 이 일본 학자가 1892년에 조선사란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조선사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읽어보십시오. 이 조선사란 책을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그 첫 부분, 우리 역사를 어떻게 심각하게 왜곡시켰는가 하는 부분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한 그 첫 부분이 바로 기자조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서술하냐면 옛날 은이 망함에 기자가 도망하여 와서 조선의 왕이 되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만이 왔습니다. 유만이 와서 또 통치해서 80년 만에 통치해 서기전 194년부터 서기전 108년까지 80년 통치한 이후에 한의 무제에게 서기전 108년 멸망되었다. 그 다음에 그 땅에 한의 무제가 사군을 그 땅에 설치했다.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결국 기자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1000여 년 동안 모두 중국인이 통치하는 셈이 된다. 조선 역사는 애초부터 식민지 역사라는 겁니다. 식민지 역사이기 때문에 일본이 와서 지금 너희들 식민지로 만드는 거지. 너희들 식민지였는데 우리가 일본이 와서 너희들 교화시켜준다.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일본이. 제가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하면 이 책은 더 심각한 역사 왜곡입니다. 당시 1900년대 초에 중국에 한국사를 올바로 서술한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이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을 알아야 돼. 한국사를 알아야 돼. 그런데 중국의 한국사를 제대로 쓴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일본에서 쓴 책을 가져와서 번역해서 한국사 책을 소개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다야시 하이스케라는 사람이 1892년 조선사라는 책을 썼고 이 서촌풍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이 조선사란 그 조선 역사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걸 가지고 중국에서 번역해서 한국사를 소개하는 책으로 다 출판을 해버렸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썼어요. 이 서촌풍이 써서 1903년 상해에서 조선사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첫 부분에 이 한자 여기 보시면 미상 일일 독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반도의 나라는 진화의 동쪽에 있어 그 존망과 폐해가 항상 동아시아 강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때문에 나라를 세운 지 3천여 년 동안 항상 동아시아 열강이 속박을 받아 하루도 독립한 적이 없다. 미상 이일 독립. 하루도 독립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는 하루도 독립한 나라가 없다는, 하루도 독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일본이 만들어내고 중국도 이런 역사를 가지고 조선사를 서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대에 들어서조차.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조선을 부정했다는 거, 이 독립운동가들이 역사를 서술하면서 기자조선을 우리 역사에서 삭제했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홍기문이라는 그 학자는, 홍기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홍명희, 홍명희 아시죠? 홍명희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분. 네. 그 홍명희의 바로 그 아들입니다. 이 홍기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씁니다. 소중화인의 자랑거리던 기자조선은 신단제의 단제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단제 신채호의 그 인증 아래 말살되었다. 현재 그 일부 학파로부터 거부되는 단군조선은 단제 신채호의 그 학술적 증명 아래 삼경오부의 거대한 판도를 가진 대국으로 건설되었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기자조선 논리를 없앤 것으로부터 우리 역사가 제대로 서술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가의 그 역사 서술의 내용 중에서 지금 제가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방금까지는 기자조선 문제, 독립운동가들이 기자조선 논리를 극복했다. 왜 극복했나 하는 말씀을 지금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독립운동가들은 그들의 역사 서술 속에서 한사군은 한반도에 없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논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역사를 연구해서 한사군은 한반도에 없었다.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위만조선의 중심지가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 기자조선은 한반도에 없었고 위만조선의 중심지도 한반도 평양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한사군이 있지 않았다. 한사군이, 위만조선이 한반도에 없었는데 어떻게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느냐. 위만조선도 한반도에 없었다. 이런 이런 것을 학술적 연구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를 통해서 4대 상원과 식민사관을 동시에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한사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립운동가 이상용은 기자가 도읍했던 것은 상세히 알 수 있지만 한사군의 지역을 고찰한 이후에야 그로서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한 즉 사군의 지역은 모두 요동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교원, 이 신단실기, 신단민사 이런 역사책을 저술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분은 한이 낙랑군은 요동에 있었다. 지금의 평양에는 그 한사군이 없었다.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은 학자들이 이 한사군에 대해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한사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 그 공통된 것은 한반도에 한사군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채호 선생을 마지막으로 한번 예를 들면, 신채호 선생님이 1908년에 그 독사실론이라는 책을 썼지요. 이 독사실론이라는 책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한국 근대 역사학의 첫 작품입니다. 한국 근대 역사학이라는 것은 신채호의 이 독사실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독사실론으로부터 한국 근대사학이 시작되는 책입니다. 아주 혁명적인 책이죠, 이 책은. 그런데 이 독사실론에서 이 한 신채호조차도 조금의 오류를 여기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채호도 1908년 독사실론을 썼을 때는 이 한사군 중에 낙랑이 평양에 있다고 썼었어요. 평양에 있었다고. 그 유명한, 그 저명한 그 학자인 신채호가 1908년 독사실론을 썼을 때는 한사군 중에 낙랑이 평양에 있었다 이렇게 서술했었어요. 그런데 신채호 선생님이 만주로 망명을 하게 돼요. 1910년 만주로 망명하게 돼서 바로 압록강 중류 일대에 환인이라는 지역 있죠. 환인이라는 지역 가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특히 그 환인에는 동창학교라는 학교가 있었고 거기에는 대정교회 윤세복이라는 분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은식도 1910년 무렵에 그쪽에 가서 박은식도 그곳에서 바로 그 지역에서 열 몇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대동고세서라는 뭐 일지문덕적인 연개소문전하는 책들의 10권 정도의 책을 한 1, 2년간에 쓰게 되거든요. 신채호도 만주로 망명해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이 역사 인식이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뭘 보셨어요? 어떤 책을 보셨어요? 거기서 뭘 자료를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한사군 이것은 한반도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1921년에 이 조선상고사라는 것을 썼을 때는 현토군 낙랑군은 저 요동군이라는 땅에 교치됐다.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놨을 뿐이고 진봉과 임두는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 진봉과 임두는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 못하고 그냥 이름만 존재하는 거다. 이름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술하게 됩니다. 한사군을 이제 철저히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독립운동가의 그 고대사 인식, 역사 인식 중에서 대립국가 인식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이거 말이야 우리 역사는 이게 한반도에 있었던 이런 한반도에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는 이 한반도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다. 우리 역사 실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만주대륙, 저기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역사의 무대였다.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역사 무대가 한반도가 우리의 전 역사 무대입니까? 우리의 역사 무대가 한반도였다면 이 고구려사, 발해사 많은 역사는 우리 역사에서 지워져야 되는 거죠. 이 우리 역사가 한반도에 있었다는 역사는 어디서 확립되냐면 정약용의 아방강역부란 책에서 이런 역사가 확립되게 됩니다. 고려 말부터 이 4대 사관이 점점 들어와서 유학자들이 4대 사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소중화, 우리는 소중화라는 거예요. 한반도에 사는 사람. 소중화로서 저 중국의 중화를 모셔야 되는데 그런 소중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서술하기 시작한 게 이 4대 사관의 논리인데 그 4대 사관이 집약적으로 완성된 책이 바로 이 정약용의 아방강역부라는 책입니다. 이 정약용의 아방강역부, 즉 우리의 강역을 서술한 이 책인데 이 정약용의 아방강역부의 서술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 아방강역부의 서술 목적은 우리의 역사 강역, 우리 역사의 강역은 한반도 안에 있었다. 이것이 정약용 아방강역부의 서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대사부터 단군조선, 기자조선, 한사군, 그다음에 고구려만 압록강 중류 일대에 놔두고 모든 우리의 역사의 그 국가들은 다 이 한반도 안에 있었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게 정약용의 아방강역부의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조선시대에 점점 우리의 4대 사관이 강화됐죠.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이 보니까 그 역사 가지고 그런 역사, 그 한반도 안에 있는 이런 반도 사관을 가지고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도 생기지 않고 자긍심도 생기지 않고 뭔가 이 역사가 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알아가지고는 우리 역사 이제 버리고 일제식민지 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친일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친일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 친일을 하는 거거든요. 일본을 통해서 우리도 근대화하자.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반도사관 이거 없애야 되겠다 해서 원래 역사를 회복하자. 만주 대륙이 저것이 우리의 역사 무대다. 그것이 역사 사실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박은식, 신채호, 이상용, 김규원, 유인식 이런 분들이 바로 저러한 우리의 대륙 국가 인식을 여러 가지 논리로 확립하게 됩니다. 이 신채호, 박은식의 대동민족, 이것은 대동민족, 우리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인데 이 대동민족 속에는 우리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저 북방에 살고 있는 많은 민족도 여기 포함됩니다. 만주족도 여기 들어오죠. 우리는 대동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륙에 살던 대동의 민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신채호가 얘기하는 단군 국왕이나 부여주둥은 우리의 중심적인 민족은 부여라는 겁니다. 부여. 우리의 바로 가장 그 중심적인 우리의 선조는 부여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여주종론입니다. 우리는 부여로부터 내려온 무형민족이다.
그다음에 뭐 이상용 이런 분들도 중국과 한국이 역사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의 그 대륙국가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1123년에 송나라에서 서공이란 사신이 오게 돼요. 이 서공이란 사신이 와서 1124년에 돌아가서 고려도경이란 책을 쓰게 됩니다.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란 이런 책을 쓰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 고려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짧게 기록된 역사 속에 나타난 우리의 역사는 바로 대립국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1년 뒤에 1145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 삼국사기는 이거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때부터는 1145년 김부식이 이때부터는 뭔가 우리 역사를 축소시키는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1년 사이에 역사관이 틀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차이는 바로 그 1145년 그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당시에 우리 사회가 크게 변화했거든요. 그 변화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쓸 때 김부식이의 그 관점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묘청의 난을 진압하면서 고구려 중심의 고려 초기에 지녔던 고구려 중심의 역사관을 신라 중심의 역사관으로부터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잘 읽어보시면,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고려도경의 첫 부분에 고려의 건국을 서술하는, 고려의 역사를 서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고려의 역사가 대륙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당시까지는 그렇게 역사를 서술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표를 제가 작성했는데, 고려도경에서는 이렇게 고려의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고려도경 첫 부분에 기자조선, 유만조선, 한사군까지 연결되는 역사, 이게 고려의 역사의 첫 부분으로 서술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한편 또 한편, 여기까지 얘기가 딱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고 고려도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에 앞서 위만조선이 서기 전 194년에 만들어졌는데 이에 앞서서 부여로부터 고구려가 나왔다. 이 위만조선이 서기 전 194년 만들어졌는데 이에 앞서서 이 고구려가 건국되었는데 이 고구려는 부여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부여에서 고구려, 그 다음에 그 발해가 이것을 개성하고, 고려는 부여, 고구려, 발해를 개성한 이런 나라가 고려다, 이런 역사를 서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궁이 고려도경에서 이렇게 역사를 서술해 보니까 이 한사군하고 밑에의 역사, 기자조선, 유만조선, 한사군의 역사하고 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연결이 안 돼. 이거는 우리 역사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는 보니까 기자조선으로 이어지는, 한사군까지 이어지는 한무제가 서기 전 108년 멸망시킨 한사군까지 연결된 역사예요. 이 역사하고 이쪽에 부여로부터 시작된 역사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찾아내냐면 한사군 중에 현토군이 있어요. 그거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유만조선 서기 전 108년 한해인 무제가 유만조선을 멸망시키고서 그 고구려를 현토군으로 삼았다. 한사군 중 현토군으로 삼았다. 고구려를 한사군 중 현토군으로 삼았다는 기록을 가지고 고구려를 저기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역사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서 이 고려의 역사가 너희들의 역사가 기자조선 이것과 연관된다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잘못된 역사,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비판할 점이 많지만 1124년에 서궁이 쓴 고려도경에 나오는 이 역사, 부여로부터 시작되는 고구려, 발해로 이어져서 고려로 연결된 이 역사, 특히 고구려가 유만조선에 앞서 건국됐다는 이 역사, 저런 역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고려도경에 이루었던 저런 역사가 바로 대륙의 역사가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1124년에 서궁이 있었던 고려도경에는 대륙의 역사를 서술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륙국가 인식은 단지 역사 인식에 그치지 않고 독립운동가들의 그 목적은 결국은 독립을 통해서 자주 독립국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승학이라는 이 독립운동가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룩할 자주 독립국가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글로 다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략입니다.
이게 1930년 신의주 감옥에서 이 글을 쓰셨는데 당시에 신의주 감옥에서 이 글을 쓰셨는데 이것을 당시에는 뭐 책으로 낼 수가 없잖아요. 감옥 속에서. 그래서 뒤에 그의 증손자인 김병기 박사님이 이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내셨는데 이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략에 보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건설할 우리의 국가는 배달족 국가다. 배달족 이상국이다. 그런데 그 국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보면 그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국가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국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그 행정부를 갖춰야 되고 뭐 이런 거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 다 들었습니다. 만주는 우리 배달족의 오랜 역사 강력이며 아직도 우리 배달족 다수가 그 지역에 널리 분포하여 살고 있다며 만주 한반도의 강토와 인구를 합쳐 배달족 이상국 건설을 구상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배달족 이상국 그 건설 방략에서 김승학 이 독립운동가는 어디를 수도로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제가 이거 직접 답사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예. 그 압록강이 백두산에서 압록강이 흐르죠. 여기 그 신의주의 구룡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옛날 조선시대 사신이 이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구룡포 일대를 꼭 거치게 되죠. 여기서 이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게 압록강입니다. 이게 압록강이고 이게 중국 측에서 흘러내려오는 에라라산 강이고 이쪽이 신의주. 예. 이쪽이 널리 바다가 보입니다. 이쪽이 이제 단동 지역이죠. 중국의 단동 지역. 이 압록강이 이 부분에서는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르고 두 개가 이렇게 갈라져서 흘러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사신이 갈 때는 이 강을 이렇게 건너는 겁니다. 여기 강을 건너고 여기 또 건너가지고 또 이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거든요. 이 김승학 선생은 저 구룡포가 우리 민족의 도읍지로서 딱 맞다. 배달족 이상국 건설을 했을 때 저희가 바로 수도가 돼야 된다 하는 지역인데 가보시면 넓은 들판. 예, 그다음에 거기 또 압록강하고의 바다가 통하죠. 예. 이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략에서 수도로 정한 이곳은 일찍이 박지원이가 사신으로 가면서 1780년에 사신으로 가면서 이 압록강을 건너게 돼요. 그러면서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이 박지원이가 얘기하게 됩니다. 이곳은 아주 큰 뭐 이 도시나 웅부 정말 수도 같은 이런 것을 설치한직한 이런 곳인데 이곳을 버려두어서 아직 공지로 남아있다 하면서 한탄한 곳이거든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땅이죠. 독립운동가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독립운동가 생각은 이렇게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주독립국가를 만들어서 이런 국가를 한번 세워보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역사, 서술한 역사, 독립운동가들이 지녔던 역사 정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전혀 개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 독립운동가들이 그 연구한 역사 지금 교과서에서 보기 힘듭니다. 예, 교과서에서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를 몇십 년, 3, 40년 전문 역사 연구만 하는 사람인데 저도 반성이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그 역사, 정신, 그 역사 서술 지금 제대로 개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4대사관 식민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 아직도 한반도에 그 지금의 평양 일대에 낙랑군이 있었다는 것 아직 한국 교과서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서술돼 있거든요. 아직도 한반도 안에서 우리 강력 찾기 아직도 한국 교과서에 이렇게 서술돼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역사 연구하고 했던 문제들, 여러 문제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역사, 한국의 교과서 속에서 배제되어 있죠.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먼저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를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그 역사학에 대해서, 역사 정신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인식해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학계에서는 한번 자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학계에서는 독립운동가들, 아까 소개드렸던 그 많은 분들 독립운동가들의 그 역사학을 민족주의 역사학, 민족주의 사학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민족주의 사학이란 그 용어에 어떤 아주 심각한 함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학계에서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 독립운동가들의 그 역사 정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그 민족주의 사학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 사학이란 이 용어에 뭔가 우리가 세심히 살펴봐야 될 뭔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민족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서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의 그 역사, 독특한 역사, 독립운동을 위해서 서술했던 역사의 특성이라든가 그들의 그 장점, 그들로부터 우리가 개성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회 속에서 오히려 잊혀져 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언을 한번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을 위한 방법론으로 민족주의, 침략적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 민족주의는 수단 혹은 방법이지 독립운동가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민족주의가 아니었거든요. 민족주의 선택의 궁극적 목적은 독립운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의 이 역사 연구, 역사 실적들을, 역사 결과들을 민족주의 사학이 아닌 독립운동 사학으로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 신철호가 지금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독립운동 이 역사가들이 살아계셨다면, 독립운동가들이 살아계셨다면 자신의 역사학에 민족주의 사학 이렇게 붙이는 거 결코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용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라는 것은 독립운동가들이 선택한 수단입니다. 이 제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수단이지 목적은 독립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학에 이름을 붙이려면 민족주의 사학이 아닌 독립운동 사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용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것을 민족주의, 이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학계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 용어,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주의라는 것을 때로 비판하게 됩니다.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사회에서 부각시킬 때는 뭐 민족주의를 가지고 우리 민족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나쁘게 표현할 때는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민족주의를 가진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시각들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을 사회에서 조명되지 못하게,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용어 대신 바로 독립운동사학,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은 독립운동사학이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사학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역사학, 독립운동사학의 그것을 그대로 개성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 여태까지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의식, 역사 정신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현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독립운동가들은 역사를 서술할 때 가장 이제 그분들이 가슴 아팠던 게 우리가 참 역사가 없었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역사가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역사는 우리 역사대로 존재했는데 그것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왜곡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그것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사대사관으로 그것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조선시대에 우리 민족 전반 역사의 강역을 한반도에 한정하는 이런 역사 서술이 이루어져서 이런 역사의식이 너무 광범하게 몇백 년 퍼지다 보니까 우리 참 역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이 땅을 갖다가 식민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첫 작업이 뭐냐면 그 나라의 역사를 축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역사를 왜곡시켜야지만 그 나라 영국이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그 나라의 역사가 이런 역사, 제대로 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무력으로 그 나라를 점령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걸 지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뭔가 왜곡하고 이것을 말살해야 되는데 일본 놈들이 들어와 보니까 아주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4대 사관이라는 게 딱 있는데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저 4대 사관 저거다 바로. 저거를 갖다 식민사관으로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딱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1900년대 초에 들어와서 짧은 시간 안에 식민사관을 완성하게 돼요. 일제 식민사관. 일본의 학자들이 식민사관을 만든 시기가 아주 짧아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식민사관을 완성할 수 있느냐. 4대 사관을 가지고 식민사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만들어낸 이 4대 사관. 조선시대의 4대 사관으로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역사 강역은 한반도에 있었다는 이런 역사, 4대주의 역사를 일본 놈들은 이걸 가지고 식민주의 역사로 딱 바꾸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 역사를 서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들어와서 우리 대한제국에서 만든 교과서 없애고 일본이 만든 역사서를 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요. 1920년대에 만들어진 일본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의 교과서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 교과서의 내용 중에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란 그 지도 지침이 있어요. 교습 지침이죠. 그걸 보면 이 역사에서 이런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 하는 식민성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루도 독립됐다는 걸 독립되지 못했다는 그걸 강조하라.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가들은 4대 사관, 식민사관을 동시에 극복하는 이런 독립운동을 했고 그것이 바로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연구는 하나의 독립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가들의 이 역사 서술, 역사 정신은 해방되고 나서 우리에게 우리 일반 민중들에게서 멀어지죠. 우리에게 멀어져요. 그건 뭐냐면 1945년 해방이 됐는데 일제 식민사관을 그대로 존속시켜야만 하는 일제 식민사관을 존속시켜야 자기들이 존속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1945년 이후 이 땅에 지배계급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바꾸면 안 된다. 일제 식민사관 저걸 바꾸면 자기네들도 이게 존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기득권이 유지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독립운동가들의 이런 역사의식, 역사정신, 역사학은 전부 없애는 거죠. 대신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 작성된 식민주의 역사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 4대 사관, 식민사관을 청산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은 계속돼야 된다. 이 독립운동가들이 연구하고 서술했던 그 역사를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되고 독립운동가들이 느꼈던 그 역사 정신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는 더 나가서 그것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 역사 정신 계승해야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 역사 정신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계승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올바른 역사, 우리 민족의 올바른 역사 성립해야 됩니다. 충분히 때가 됐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 사회의 잘못된 역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정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한번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그 과제처럼 남겨진 우리 역사 바로쓰기 이거 꼭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